북한 땅굴의 진실 땅굴이 서울, 대전, 부산까지 전문가가 말하는 놀라운 진실은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땅굴 이야기입니다. 1974년 11월 경기도 연천 고랑포에서 첫 번째 땅굴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총 4개의 남침용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데요. 사실에 근거한 것도 일부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은 탈북 장군의 충격적 증언부터 실제 땅굴 작업에 동원되었던 탈북자의 생생한 이야기와 장거리 땅굴론의 진실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며 수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군 관계자, 지질학자, 터널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탈북자의 증언을 직접 수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심각하며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70년 넘는 휴전 상태로 우리 안보는 항상 긴장 상태에 있고 북한의 위협은 언제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과장된 공포에 휩싸여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안일하게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북한 땅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우리 군이 얼마나 철저하게 국토를 방어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제1땅굴 증기가 올라온 그날은 1974년 11월 15일입니다. 초겨울 아침 육군 제25보병사단 수색대가 연천군 고랑포 인근 비무장지대를 순찰 중입니다. 이상록 일병이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 땅에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중사님, 저기 좀 보십시오. 그 목소리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정섭 중사는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베트콩의 땅굴 전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베트남 정글 지하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베트콩의 위험을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땅을 파보니 불과 46cm 아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모두의 가슴이 철렁했고 상황의 중대성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북한군 초소에서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00여 발의 총탄이 빗발쳤고 1시간 15분간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3명이 전사자와 5명이 부상자를 냈지만 땅굴 발견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날의 교전은 북한의 땅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1땅굴은 폭 1m, 높이 1.2m, 길이 3.5km에 달했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65km 거리였습니다. 이 땅굴은 시간당 1개 연대 이상의 병력이 통과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땅굴 내부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전등시설, 철로, 심지어 철도 차량까지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굴은 단순한 침투로가 아닌 지속적인 병력 수송을 염두에 둔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땅굴 내부에서 먹다만 꼬부랑 국수가 담긴 식기와 따뜻한 밥통, 그리고 벽에는 속도전, 통일로라는 구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는지 국수는 아직 완전히 식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1월 20일 한미 공동조사반이 땅굴 내부를 수색하던 중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부비트랩이 폭발해 김학철 소령과 미 해군 로버트 벨린저 중령이 순직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우리에게 땅굴의 위험성을 각인시켰고 앞으로의 탐사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땅굴 탐사는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특수 장비와 훈련된 인원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1땅굴 발견 4개월이 지난 1975년 3월 19일 철원에서 더 큰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사가 지하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듣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사는 처음에 착각한 것인지 실제로 소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의 경계심은 두 번째 땅굴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탐사팀은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45개의 시추공을 뚫어 3개월간 조사했습니다. 제1땅굴보다 훨씬 정교하고 큰 땅굴인 제2땅굴은 폭 2.1m, 높이 2m, 길이 3.5km로 지하 50m에서 160m 깊이 화강암층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당 1만 명이 무장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고
전차까지 통과 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제1땅굴보다 더 공격적이고 대규모 작전을 염두에 둔 시설이었습니다. 이 땅굴에는 대규모 병력이 집결할 수 있는 광장도 만들어져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남침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광장의 크기는 100평 정도로 여기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작전 지시를 받은 후 남쪽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땅굴 벽에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는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발굴 과정은 처참했습니다. 북한군이 설치한 부비 트랩과 지뢰가 폭발해 8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75년 7월 20일 제2땅굴 입구에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영령들이여 그대들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1978년 10월 17일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4km 지점에 세 번째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땅굴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서울에서 불과 52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이 났다면 이 땅굴을 통해 북한군이 단 몇 시간 만에 서울 근교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제3땅굴은 탈북자 김부성의 증언으로 찾았습니다. 그는 1974년 남한에 간첩으로 침투했다가 자수한 인물로 개성 근처에서 땅굴 공사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는데 땅굴 입구는 개성에서 동쪽으로 5km 지점 산중턱에 있으며 남쪽으로 16km 정도 뻗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보로 군은 정밀 탐사를 시작했고 마침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땅굴은 폭 2m, 높이 2m,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6km, 지하 73m 깊이의 아치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시간당 3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땅굴로 내부의 전기시설과 환기시설이 완비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까지 설치되어 북한의 땅굴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제1보병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장군은 야전 침대까지 갖다 놓고 현장에 상주하며 발굴 작업을 독려했고 이 공로로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제3땅굴 발견 소식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지하실이나 인근 산에 땅굴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 3월 3일 강원도 양구에서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제3땅굴 이후 12년 만이었습니다. 이 땅굴은 북한군 대위 신중철이 정보를 제공해 찾았는데요. 폭 2m, 길이 2052m, 깊이 145m에 달하는 땅굴이었습니다. 신중철 대위는 북한군에서 땅굴 건설을 지휘한 경험이 있었고 정확한 위치와 구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땅굴은 특히 동부전선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겨울에는 눈에 덮여 더욱 탐지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제4땅굴에는 특별히 기억해야 할 군견, 헌트가 있습니다. 수색하던 도중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를 발견한 헌트는 자신의 몸을 지뢰에 던져 폭사했습니다. 헌트의 희생으로 분대원 전원이 목숨을 구했고 지금도 제4땅굴 입구에는 헌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에는 충성스러운 친구 헌트, 너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4땅굴의 발견은 북한이 서부전선뿐 아니라 동부전선에도 남침 계획을 세웠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4개의 땅굴 발견 과정에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남침 야욕은 결코 포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 국군의 철저한 경계와 탐사 능력입니다. 셋째, 땅굴 하나를 발견하고 무력화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4개가 땅굴의 전부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 정보당국은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전직 북한 2군단 참모장 출신 고위 간부가 탈북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북한 대령으로 북한 군단 본부에서 작전을 기획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땅굴은 겨우 4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최소 20개 이상의 땅굴이 존재합니다. 그의 증언은 진지했고 말투에는 북한 군부 내부 비밀을 아는 자만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은 1970년대부터 사단당 1개씩 땅굴을 팠습니다. 12개 군단에 각 땅굴을 배정했고 여기에
정찰대와 중대급 보조 땅굴까지 합치면 20개가 훨씬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2군 단 4사단만 해도 4개의 땅굴을 팠습니다. 1군 단과 5군 단도 각각 3개씩 팠습니다. 이것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최전방 지피와 중대별 소규모 땅굴까지 합치면 20개는 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위치와 깊이까지 증언했습니다. 철원 북쪽 15km 지점의 백마고지 인근에는 길이 25km, 깊이 80m로 이 땅굴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 4년간 건설되었다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정원보다 더 정확한 정보였고 이후 군의 탐사에서 일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김일성은 베트남전에서 베트콩의 땅굴 전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구정대공세 때 땅굴을 이용한 기습작전이 미군을 혼란에 빠뜨린 사례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우리도 땅굴을 썼더라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며 북한이 땅굴 파는 동기를 설명합니다. 1980년대 조 땅굴 작업에 동원되었던 탈북자 김철수 씨는 20대 청년 시절 강제 동원되어 2년간 땅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지하 깊은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망치와 정으로 화강암을 쪼개는 일이었는데 손에서 피가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보여주며 여기 보이는 흉터들이 다 그때 생긴 겁니다. 장갑 같은 건 없이 맨손으로 일했습니다. 그가 작업했던 땅굴은 철원 인근이었는데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약 2km 정도 파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하던 곳은 지하 50m 정도 깊이였어요. 공기가 부족해 자주 정신을 잃었습니다. 환기시설이라고는 조그만 파이프 하나뿐이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명씩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낙반 사고도 많았고 질식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하수 처리였다고 합니다. 물이 계속 솟아났어요. 특히 비가 오면 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양동이로 물을 퍼내야 했어요. 24시간 교대로 물을 퍼냈지만 나오는 물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폭우가 내린 후 땅굴이 완전히 침수되어 작업이 3개월이나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파낸 돌인 버럭 처리도 큰 문제였습니다. 밤에만 버럭을 실어 날랐어요. 인민반 주민들을 동원해서 지게로 날랐습니다. 낮에는 절대 안 했어요. 남조선의 정찰기가 볼까봐 두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는 것도 매우 위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정치장교가 와서 강의를 했어요. 이 땅굴은 조국 통일의 대열맥이다. 여러분의 희생이 결실을 맺을 날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피로에 지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땅굴은 왜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까요? 김철수 씨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땅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도 부족한데 땅굴 파려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미 파놓은 땅굴도 관리가 안 돼 물이 차고 무너지고 난리였습니다. 1995년쯤에 제가 알고 있던 땅굴 중 하나는 완전히 침수되어 사용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탈북자 박영호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정일 시대 후반부터 땅굴보다는 미사일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땅굴은 너무 비효율적이었거든요. 수천 명을 동원해서 몇 년씩 파야 하는데 그 인력과 자원 대신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증언입니다. 북한도 땅굴의 한계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현대전에서 땅굴의 효용성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원거리 공격 수단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북한의 전략적 초점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의 땅굴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첫째, 휴전선 인근에는 아직도 미발견 땅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GP1반전초 바로 뒤쪽이나 군사분계선 인근에 짧은 땅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군 중대장 출신 이성호 씨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중대구역에도 작은 땅굴이 하나 있었어요. 길이는 500m 정도? 전시의 GP를 우회해 남조선군 후방으로 들어가려고 만든 겁니다. 하지만 관리가 안 돼서 물이 차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점검하러 갔는데 이미 반 이상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둘째, 이런 단거리 땅굴들은 대부분 1970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는 노후화되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보강이 없는 땅굴은 집안의 압력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집니다. 지하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빨리 노후화됩니다. 셋째, 설사 땅굴이 존재한다 해도 현대전에서의 효용성은 크지 않고 오히려 함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우리가 땅굴로 진입한다면 남한군이 입구를 폭파하거나 물을 채워 넣으면 지하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휘관들이 땅굴 작전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9월 25일 김일성은 유명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의 땅굴은 10개의 핵폭탄보다 낫다. 이른바 9.25 전투명령입니다. 이 명령 이후 북한 전역에서 땅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베트콩이 미군을 상대로 땅굴 전술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1968년 구정 대공세 때 4.20 미국 대사관까지 땅굴을 통해 침투한 사건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베트남은 환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트남은 정글이고 토양이 무릅니다. 땅굴 파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는 화강암 지대라 땅굴 하나 파는데 베트남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실제 9.25 전투명령 이후 북한은 엄청난 자원을 땅굴 건설에 쏟아부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성과만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땅굴이 완성되지 못했거나 완성되었어도 기술적 문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북한의 땅굴 기술력을 평가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 평양 지하철입니다. 평양 지하철은 1970년대 건설되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하철이 대동강 남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북한이 3번이나 시도했지만 대동강 아래 터널을 뚫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대동강 북쪽으로만 지하철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평양 지하철은 대동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터널 기술 수준입니다. 수백 미터 폭이 대동강도 못 뚫는 북한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장거리 땅굴을 팔 수 있을까요? 탈북한 도명학 씨는 말합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땅굴을 잘 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터널 기술은 남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내가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수많은 터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크기와 규모였습니다. 남한의 고속도로 터널, 지하철 터널을 보면서 이런 건 북한에서 절대 못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 3월 2일 이상훈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북한의 남침 땅굴은 20개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 분석과 탈북자 증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2014년에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약 20여 개의 땅굴을 추가로 굴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탐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직 육군참모총장 김진호 장군은 2014년 한 방송에서 북한이 20여 개를 팠다고 추정하지만 이들은 모두 비무장지대 선상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거리로 후반까지 올 수 있는 땅굴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24시간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 땅굴 공사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집안 이동, 버력 처리, 인력 이동 등이 반드시 포착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전역한 예비역 공군 소장 한성주 씨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차장과 공군 군수사령관을 역임해 그의 군 경력은 화려했고 정보 분야에서 전문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역 후 놀라운 주장을 시작합니다. 북한의 남침 땅굴이 최소 84개로 서울은 물론 대전, 심지어 부산까지 뻗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2일 성남 한 교회에서 열린 특강에서 한성주 씨는 북악 스카이웨이는 거대한 땅굴 기지입니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는 물론이고 전국의 공군 기지까지 땅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전, 부산까지 바둑판처럼 땅굴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우리 땅 밑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런 한성주 씨의 주장이 난무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온 홍회선 전도사는 2014년 9월부터 교회 강연에서 2014년 12월 내에 북한이 이 땅굴을 이용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나리오로 12월 14일 새벽 4시 30분 북한군이 땅굴을 통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부 보수 기독교계와 유튜브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전도사 홍회선 씨가 가세하면서 12월 전쟁설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홍회선 씨의 전국 교회를 순회 강연에는 항상 한성주 씨의 초장거리 땅굴이 인용되었습니다. 홍회선은 북한군이 땅굴로 침투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25%를 학살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인육으로 먹고 여자는 정신대로 끌고 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으로 일부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해외로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부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민 가려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땅굴 지도를 나눠줬는데 우리 집 바로 아래에 땅굴이 지나간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집을 팔고 시골로 이사갈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4년 12월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편에서 이 현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김상중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안보 불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일부 강사들은 이런 강연으로 상당한 강연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2014년 12월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홍회선의 예언으로 추종자 수백 명이 이미 급히 재산을 처분하고 태국, 필리핀, 미국 등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피난 떠난 추종자들이 돌아왔을 때는 대부분 재산과 가정의 몰락을 겪었습니다.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홍회선에 대해 엄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회선은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을 막아주셨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으로 연기되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계속되었고 새로운 날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성주 씨를 중심으로 남침 땅굴을 찾는 사람들 남굴사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땅굴을 찾아다닙니다. 경기도 연천, 양주, 남양주, 심지어 서울, 강남까지 그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다우징이었습니다. 엘자 철사 2개를 들고 걸어다니다가 쇠막대가 교차하는 지점이 땅굴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서 땅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굴사 회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막대는 지하의 공동을 감지합니다. 북한 땅굴은 지하에 빈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백 곳에 땅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땅굴이라 주장하는 장소가 너무 많고 그 위치가 비논리적이라는 점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 단지 아래, 학교 운동장 아래, 심지어 한강 다리 아래까지 땅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 12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에서 국방부는 남굴사의 요청으로 대규모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남굴사는 이 지역에 대규모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군의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군 장병 70여 명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 26대를 동원한 역대 최대 규모 탐사였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 깊이 40m 시추공 12개를 뚫었습니다. 최신 펨스 장비, 코아 장비, 중력값 측정 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펨스 장비는 지하의 공동 구조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땅굴 탐지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탐사 과정은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중 레이더로 지하 구조를 스캔한 후 의심되는 지점에 시추공을 뚫어 집안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화학적 분석을 받았습니다. 북한 땅굴은 일반적으로 폭발물을 사용해 굴착하기 때문에 흙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면 땅굴 존재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결과는 땅굴 없음입니다. 모든 과학적 분석 결과에서 땅굴 존재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중 레이더 스캔에서도 공동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고 시추 샘플에서도 폭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은 변성 편마함 지대로 지하수가 많은 특성이 있어 자연적인 공동이 형성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남굴사가 땅굴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 탐사에 참여했던 한 군 관계자는 우리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탐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땅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굴사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군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우징은 원래 수맥을 찾는 민간 기법입니다. L자형 막대가 교차하는 지점 땅 아래에 물이 흐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다우징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07년 독일에서 진행된 대규모 실험에서 30명이 경험 많은 다우저들이 참여했습니다. 실험 결과 그들이 물의 존재를 맞출 확률은 무작위 추측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험을 주관한 물리학자는 다우징은 플라시보 효과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미세한 근육 운동이 막대를 움직이는 것이라 결론지었습니다. 남양주 탐사에 참여했던 1975년 제2땅굴 발견자 김영웅 씨는 민간단체가 땅굴이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대부분 변성 편마함지대입니다. 이런 곳은 지하수가 많이 흘러 땅굴을 파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제 북한 땅굴은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파여 있습니다. 북한도 바보가 아닙니다. 물이 많이 스며드는 지역에 땅굴을 파지 않습니다. 남굴사가 땅굴이라고 주장한 곳을 파보면 대부분 자연 동굴이나 공동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도 채취한 흙과 돌에서 폭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빈 공간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혹은 대전까지 장거리 땅굴은 불가능할까요? 첫째, 버력 폐석 처리 문제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60km, 너비 높이 2m 땅굴을 판다고 가정하면 버력의 양은 24만 세제곱미터 무게로 환산하면 약 60만 톤입니다. 5톤 트럭 12만 대 분량으로. 이걸 인공위성 눈을 피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굴사는 마대자루에 담아서 사람이 날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개씩 한 자루에 50kg를 나른다면 120만 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 작업을 나만의 정찰 장비를 피해 밤에만 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하수 처리 문제입니다. 60km 땅굴이라면 하루에 유입되는 지하수가 약 2만 6천 톤입니다. 근처에 하천이 있으면 13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이는 석촌호수 물의 양입니다. 매일 석촌호수 물을 퍼내야 합니다. 북한은 대동강 하저터널도 못 뚫었습니다. 셋째, 산소 문제입니다. 60km 땅굴을 완전 군장을 한 군인이 걸어서 통과하려면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1만 명이 지나간다면 800톤의 공기가 필요한데 환기구를 뚫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환기구는 3km마다 하나씩 필요합니다. 60km라면 20개의 환기구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남굴사는 고정 간첩이 남한에 집을 사서 그 안에 환기구를 숨긴다 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폭 4km 지역은 민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개의 환기구를 모두 비밀리에 설치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제4땅굴을 직접 발견한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은 한성주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서울까지 땅굴을 파면 나오는 버력의 양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서울까지 하나 팔 시간에 전방에 수십 개를 파버리면 전방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굳이 북한이 서울까지 팔 이유가 없습니다. 전쟁은 전방에서 결정납니다. 후방까지 땅굴을 파는 것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한성주 씨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한성주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봄, 가을에 전방 지역 땅굴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 사단 병력을 차출해 DMZ에 들어가 땅굴을 조사합니다. 1982년 이후 지금까지 740여 건의 땅굴 관련 민원을 접수해서 590건을 시추했습니다. 전방 지역에 9,300여 개의 시추공을 뚫어놓고 24시간 소리와 수위 변화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광학위성, 지자기 분석위성, 고고도 정찰기, 무인 정찰기 등 미군 첨단 정찰 자산도 지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땅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과장된 공포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 지하에 북한 전차가 대기하고 있다거나 특정 일자에 전쟁이 난다거나 하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둘째,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휴전선 인근에 미발견 땅굴이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국군은 이를 철저히 탐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군과 정보 당국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최첨단 장비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로 진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지하 터널 네트워크였습니다. 가자지구의 면적은 서울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 좁은 땅 밑에 500km의 땅굴이 얽혀 있었고 이 땅굴들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있었고 환기시설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무기고, 지휘소, 심지어 병원까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 땅굴에 주목했습니다. 하마스가 독자적으로 이런 땅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정밀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기술 지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이란과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미사일 기술, 핵 기술뿐 아니라 땅굴 기술도 전수했습니다. 이란은 이 기술을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헤즈볼라는 다시 하마스에게 북한 땅굴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땅굴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판 땅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모래와 점토로 이루어져 땅굴 파기가 쉽습니다. 반면 한반도는 화강암입니다. 난이도가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하마스 땅굴은 방어와 은신이 주목적으로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하고 게릴라전을 펼치기 위한 용도입니다. 반면 북한 땅굴은 공격 목적으로 대규모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시켜 남한 후방을 기습하려 합니다. 하마스 땅굴은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데요. 북한 땅굴은 시간당 수만 명이 지나갈 수 있는 대규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땅굴을 처음에는 찾는 대로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땅굴이 너무 많아 나중에는 땅굴 전체를 바닷물로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하마스 대원이 익사했고 무기고도 침수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탐지 기법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북한 땅굴을 발견했을 때 폭파뿐 아니라 침수, 유독 가스 주입 등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도 땅굴을 파고 있을까요? 탈북자들의 증언과 정보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현재 북한은 땅굴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6차례 실시했고 ICBM 개발에도 성공했습니다. 땅굴보다 핵과 미사일이 훨씬 효과적인 위협수단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재 북한은 새 땅굴을 파기보다는 이미 파놓은 땅굴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기존 땅굴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첫째, 북한이 1970년 80년대에 남침용 땅굴을 팠던 것은 사실입니다. 둘째, 현재까지 발견된 4개 외에 휴전선 인근에 미발견 땅굴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하지만 남굴사의 주장인 서울이나 대전, 부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땅굴은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넷째, 설사 땅굴이 있다 해도 현대전에서의 효용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휴전선 인근 땅굴은 왜 가능할까요? 거리가 짧아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3km만 파면 됩니다. 이 정도면 버력 처리, 지하수 처리, 산소 공급이 가능합니다. 비무장지대는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나무가 우거져 야간에 작업하면 인공위성의 눈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땅굴로 전쟁 초기에 지피를 우회해 남한군 후방으로 소규모 특수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4개 땅굴이 모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현재 땅굴의 효용성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진파 감지, 중력 측정, 지중 레이더 등 첨단 장비로 24시간 땅굴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정찰 자산도 지원받습니다. 북한이 땅굴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포착됩니다. 이제 땅굴이 발견되면 벙커버스터로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입구를 봉쇄하고 내부 병력을 고사시키거나 이스라엘처럼 침수 작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에만 지하철 한강 하저 터널이 5개나 됩니다. 북한은 대동강 하나도 못 뚫었습니다. 우리는 바다 밑을 관통하는 보령 해저 터널도 뚫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시 및 탐지 능력은 북한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리랑, 무궁화 위성 등 우리 독자 위성이 있고 미군의 정찰 자산도 지원받습니다. 북한이 땅굴을 파기 시작하면 버력 처리, 인력 이동을 바로 탐지해냅니다. 우리 군은 땅굴 위협에
매년 전방 지역에 땅굴 수색 작업을 실시합니다. 9,300여 개의 시추공을 24시간 감시합니다. 우리 군은 땅굴이 발견되면 즉각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땅굴 위협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과장되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휴전선 인근에는 미발견 땅굴이 더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국방부 추정대로 20여 개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 대전, 부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땅굴은 물리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기술력, 경제력으로는 대동강도 못 뚫습니다. 12월 전쟁설이나 84개 땅굴설 같은 과장된 주장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짜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집니다. 일부의 극단적 주장은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홍해선 씨의 12월 전쟁설을 믿고 동남아나 미주로 이주한 사람들은 정신적 물질적 파산을 겪었습니다. 남굴사나 일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주장을 검증하느라 국방부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돈으로 첨단 땅굴 탐지 장비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북한의 진짜 위협은 땅굴이 아닙니다. 핵무기입니다. 북한은 5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ICBM, SLBM 등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 VX 가스 등에 대응하는 데 우리 군의 자원과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경제력은 63배, 기술력은 격세지감입니다. 우리 국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철저한 훈련으로 24시간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북한이 땅굴을 파든 미사일을 쏘든 우리는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습니다. 시청자 중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거나 울진 삼청무장공비 사건 혹은 청와대 김신조 습격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북한 위협에 더 민감하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1960년대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으로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심도 하지 마십시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한민국과 군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땅굴은 약자의 전술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땅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땅굴은 만능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침수작전으로 땅굴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터널 기술, IT 기술, 조선 기술, 반도체 기술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땅굴 위협은 실제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충분히 막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에 휩싸이지도 말고 안일하게 방심하지도 맙시다.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냉정한 판단을 하십시오. 다우징 막대를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보다 첨단 장비로 24시간 감시하는 우리 군을 믿으십시오. 이 방송이 북한 땅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아직도 대전 지하에 북한 땅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다음 방송에서 더 놀라운 북한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